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광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온 건 다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박광열이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사람을 3명이나 쏴 죽이고 그런 아주 흉악범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유족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뭐 이렇게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그다음에 뭐 그 유족들도 사실은 그 피해자들도 뭐 사기를 갖다가 친 그런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잖아요. 저 박광열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름이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황하나예요. 황하나. 황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황하나는 몇 년생이냐면은 198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박광열보다 10살 밑이야. 그런데 황하나가 왜 유명하냐? 옛날에 지금보다도 한 10년쯤 전에 그때 황하나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명하냐면 SNS에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얼굴도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몸매도 이쁘고 그 다음에 지금은 88년생이 몇 살이야? 지금은 그 2026년이니까 88년생이 벌써 30대 후반이네요. 38살 막 이렇게 됐네. 하지만 10년 전 막 이러고 20대 때나 이럴 때에는 황하나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쁜데 할아버지가 정확히는 외할아버지가 재벌이래. 그럼 돈도 많겠네. 그 다음에 황하나가 보니까 경기초등학교, 대한민국의 3대 초등학교가 경기초등학교 어디 뭐 그랬습니다. 경기초등학교 나오고 부잣집 딸이니까 그 다음에 예원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예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 베버리 힐스인가 어쨌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 대학은 뭐 어느 전문 대학을 갔는데 뭐 졸업 못 해가지고 고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보니까 그 부잣집 딸에다가 이쁘고 뭐 그런 사람이 SNS에 글 많이 올리고 사진 많이 올리고 하니까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황하나가 뭐로 유명해졌느냐?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약. 그다음 2번째는 박유천이라고 유명한 그 배우 있잖아요. 배우였나 가수였나? 가수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유천은 유명해. 얼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박유천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황하나였는데 2017년 9월에 결혼식 한다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2017년이면 벌써 10년쯤 됐네. 9년 전이네. 그때는 박유천이 한창 상한가 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황하나는 이래저래 유명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황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대마초에 손을 댔대요. 2010년이면 황하나가 몇 살 때입니까? 22살 때잖아요. 22살 때면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 대학인지 전문대학인지 그런데 다니고 뭐 그렇게 그럴 때인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걸린 건 언제냐면 2011년도였어요. 2011년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초범이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그다음에 어리고 하니까 2011년이면요. 23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걸렸던 거예요. 걸려가지고 뭘로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처벌받지는 않았는데 기소유예를 받긴 받았는데 기소유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지. 그런데 진짜로 걸렸던 건 언제냐면 2015년이었어요. 2015년 9월에 논현동에 있던 일반 가정집에서 어떤 친구인지 뭐 후배인지 공범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번에는 대마초도 아니고 필로폰을 갖다가 맞았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필로폰을 갖다가 맞았던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재판 들어가가지고 초범이고 하니까 그 공범도 여자였던 것 같은데 집행유예 형을 받았대요. 그런데 황하나는 그때 마약을 안 했다는 건가? 마약을 안 했어도 같이 있고 뭐 주사 놔주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경찰 조사도 안 받았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황하나는 재벌 딸이니까 재벌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경찰 조사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황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빠가 친한 경찰 많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걸렸던 건 언제냐?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났던 2019년 4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약으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그 박유천하고 연인 관계다 해가지고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놨던 것 같아요. 2017년 9월 달에.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가 파경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2019년 4월 4일에 2017년 9월에 결혼식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19년 4월 4일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황하나가 긴급 체포를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국과수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4월 4일에. 그런데 황하나만 걸렸느냐? 박유천도 걸렸어요. 박유천은 4월 19일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유천에게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황하나가 7월 19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됐지만 그래도 실형까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계속 깜빵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징역 1년인데 집행유예 2년 그 달려가지고 일단은 석방이다. 잘 치료받으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밖에 안 지나가지고 2020년 12월 28일에 또 입건이 됐어요. 2020년 12월 28일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박유천하고는 깨졌어요. 박유천하고는 헤어졌는데 2020년 그맘때쯤 해가지고 황하나가 어떤 그 자기보다 연하인 한 너댓 살 정도 미친 어떤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뭐 혼인신고 같은 한 거죠. 결혼식까지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황하나의 법적인 남편이 2020년 12월 24일에 그 불행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흘 뒤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황하나가 또 입건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 넘겨서 1월 17일에 2021년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에 황하나가 구속이 되는데 그런데 황하나가 구속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하나하고 같이 구속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모 씨였는데 성이 이씨고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닉네임이었어요. 황하나와 같이 구속된 사람이 그 당시 26살, 26살이면은 황하나보다도 어렸단 이야기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닉네임이 바티칸 킹덤이었던 거예요. 바티칸 킹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020년에 마약을 드러난 것만 50억어치를 유통시킨 사람이에요. 바티칸 킹덤이.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26살짜리가 그 당시에 걸렸을 때 26살짜리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징역 10년을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티칸 킹덤 위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바로 박광렬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박광렬이 있고 그 밑에 바티칸 킹덤이 있고 그 바티칸 킹덤 밑에 남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간 판매책이었대요. 이 남모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게 누구다? 그게 황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광렬이 이런 마약 관련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게 황하나한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황하나는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집행유예 이미 그 전과가 있었으니까 전과가 하나만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2011년에 기소유예, 2015년에 처벌은 안 받았지만 마약을 했다라고 한 흔적이 있고요.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또 걸린 거예요. 언제? 2021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1심에서 징역이 떨어졌는데 징역 얼마를 받았냐면 2년. 근데 이때는요,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어요. 황하나한테 징역 2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항소심 가가지고는 한 넉 달 정도 깎여가지고 징역 1년 8개월로 그 형을 갖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10월에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또 1년쯤 있다가 그러다가 2024년에 재작년 1월에 또 입건이 된 거예요. 또 입건이 돼가지고 마약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월에 또 이제 그 황하나 씨 또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황하나가 2024년 2월 달에 태국으로 출국을 한 거예요. 태국으로 출국했는데 그때 왜 출국 금지도 안 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뉴스 퍼레이드 할 때 황하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정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에 황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발견됐느냐? 푸놈펜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때 푸놈펜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푸놈펜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막 그 뭐 살해당하고 뭐 그런 거, 그러한 그 뭐라고 했지, 무슨 뭐 범죄 단지. 범죄 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캄보디아에 있었잖아요. 푸놈펜에도 범죄 단지가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씨, 저도 캄보디아에 여러 번 갔다 왔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왜 여러 번 갔었냐면은 무슨 저희 지도 교수님 모시고 학회한다고 2번 갔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다가 캄코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 한다고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도 또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금보험공사 관련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캄보디아도 뭐 몇 번 더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작년에 푸놈펜 뭐 범죄 단지, 나 같은 사람 잡혀가면은 범죄 단지 잘못 끌려가가지고 뭐 바닥 걸레 청소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제가 아는 분들이 푸놈펜 가자 그래도 가지 말아야지,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캄보디아 제가 가봤더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딱 갔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랑 미팅을 잡았었어요. 제가 그때 캄코시티인가 뭐 그 관련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법무부 차관이 왔는데 라운드에다가 반팔티 입고 반바지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어디 누구 보면은 진짜 나이도 한 40살도 안 돼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야? 저는 캄보디아에 차관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의관을 딱 정제하고 어떤 분인가 해서 봤더니 저쪽은 되게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법무부 차관이 캄보디아에는 뭐 여러 명이 있대요. 여러 명이 있고, 그 차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훈센 총리나 그 일가가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캄보디아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캄보디아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 사기 해가지고 피해자가 막 남발되고 있다. 뭐 그런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 구출해 왔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사기꾼들 아니었습니까? 막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황하나가 딱 찍혔던 거예요. 뭘로 찍혔다? 푸놈펜에 있다. 푸놈펜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푸놈펜 갔을 때는 진짜로 뭔 놈의 도시가 이러냐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갔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푸놈펜 갔던 게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와, 푸놈펜에 공항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항이 뭐 이 모양이냐, 이놈의 나라는 이렇게 바뀌지도 않나 그랬는데, 그 공항은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내 들어오니까 50층인지 70층인지, 와, 좋은 데는 강남 뺨치는 그러한 그 뭐 동네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푸놈펜의 그렇게 럭셔리한 주상복합에서 황하나가 태국의 부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신문에, 그 방송에 딱 뜬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황하나가 작년 12월 24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에 구속이 됐는데,
왜 작년에 황하나가 귀국을 했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2025년생, 작년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전 남편은 이제 그 세상을 뜬 게 2020년이었으니까 전 남편 자식은 아니죠. 뭐 누군데 아버지가 있기는 있겠지. 그런데 황하나가 애도 생기고 했으니까 캄보디아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어쨌든 내가 그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황하나는 뭐하고의 접점이 되느냐. 황하나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왕렬의 고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왕렬, 바티칸 킹덤, 그 밑에 남모 씨로부터 해가지고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마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하나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느냐? 황하나 하면 옛날에는 두 가지가 생각났었어요. 첫 번째는 박유천, 두 번째는 버닝썬의 단골이다.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바에 가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뭐 대표도 잘 알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는 황하나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황하나 하면 박유천 그리고 버닝썬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게 뭐다? 박왕렬이다. 버닝썬은 옛날부터 있었던 무슨 빤가 뭔가 저는 그런데 가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려고 그러면 뺀지나 못 들어가. 아저씨 가.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아저씨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그 뭐지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렇고 하는데 그런 데나 가. 뭐 카지노가 아니고 뭐였죠? 그 뭐지 스탠드바 뭐 그런 데나 가 뭐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저는 스탠드바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버닝썬 같은 데는요, 저는 당연히 끼워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황하나 정도 돼야 버닝썬의 단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닝썬이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있었는데 버닝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장된 게 언제다? 2028년 2월 23일에 2028년 2월 23일에 버닝썬이 개장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 버닝썬이 운영이 됐냐면 2019년 2월 17일까지 한 1년 정도 버닝썬이 운영이 되다가 그러다가 클로즈가 됐습니다. 왜 클로즈가 됐습니까? 이 버닝썬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승리 아니었습니까? 승리가 빅토리인가? 어쨌든 그 승리가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또 연설하는 게 뭐 나왔던 것도 같은데 승리가 속해 있었던 팀이 빅뱅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빅뱅도 잘 모르고 BTS도 잘 모르고 뭐 저희야 뭐 그냥 생각나는 게 뭐 조용필 그 다음에 저랑 방위 뭐 동기는 아닌데 같이 우리 사단에서 방위했던 사람이 김민우라고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뭐 그런 정도가 저하고 같은 세대지 뭐 빅뱅 뭐 H.O.T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빅뱅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이 버닝썬인데 그 승리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왜 실형을 받았습니까? 성매매 알선했다고. 그 다음에 가수 정준영하고 최종훈하고 이 사람들도 잡혀가가지고 깜빵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집단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정이 돼서 그 혐의가. 그런데 이제 버닝썬 하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만수르 세트가 그 당시 돈으로 2018년 돈으로 1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뭐 만수르 세트도 유명했고. 그런데 이 버닝썬의 그 단골로 다녔던 사람이 황하나고 그 다음에 황하나 하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뭐 물뽕이라고 그랬나요? 그 버닝썬에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있었다. 뭐 그게 이제 그 기사에 쭉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버닝썬이 이렇게 있었던 그럴 때 이 버닝썬에다가 마약을 공급했던 마약 왕이 결국은 박왕렬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닝썬 관련해서 박왕렬 들어온 김에 이참에 다 싹 조사해가지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황하나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황하나 하면 어느 회사가 생각이 납니까? 남양유업이 생각이 나요. 남양유업이 황하나하고 어떤 관계냐면 남양유업이 1964년에 만들어진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형님이야, 남양유업이. 그랬는데 이 남양유업을 만든 회장님이 누구냐? 홍두영 회장님인데 홍두영 회장님의 그 외손자가 황하나라는 이야기인 거죠. 남양유업이 굉장히 잘 나가는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남양유업 하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 남양유업이니까 우유가 생각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남양유업에서 나온 뭐를 먹었느냐? 분유를 먹었어요. 아, 분유가 그냥 달달하니 맛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유 한 통 사다 놓고 숟가락 딱 놓고 생각날 때마다 퍼먹고 제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남양유업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저희 때는 우량아 선발대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양유업이 분유로 돈 벌기 시작해가지고 정식,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일반 생우유, 지금 뭐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마시는 그런 우유를 먹을 만한 그러한 경제력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유는 오래오래, 우유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우유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왜 중국에서 인기가 좋냐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일본에서 오는 우유는 중국까지 가면은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가 만든 우유가 아닌 중국산 우유가 아닌 해외 우유 중에 신선한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국 우유가 굉장히 인기가 높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우유 먹지, 옛날에는 유통기간이 한두 없이 긴 분유를 먹고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분유의 선두주자가 남양유업이었고, 거기서 회사가 그냥 탄탄해져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우유, 뭐 요구르트, 뭐뭐뭐 해가지고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어쨌든 남양유업이 저희 어렸을 때 우량아 선발대회 해가지고 포동포동한 애기들 딱 나가면은 지금 같으면 쟤 이렇게 뭐 찐빵이야 막 이랬을 텐데, 옛날에는 좋았어요. 옛날에는 뭐가 좋았냐면 옛날에는 머리가 크면 그게 자랑이었거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머리 작은 애들은 무시했다니까.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머리 작은 애들이 저같이 머리 큰 대두족들을 무시한단 말이야. 옛날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다른 회사들하고 동종업계에서는 부동의 1등이었어요. 남양유업이. 그래가지고 남양유업이 매출이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매출이 2009년도에 1조가 넘었어요. 2009년도에. 16년 전, 거의 20년 전 아닙니까? 17년 전에 남양유업이 매출이 1조가 넘었던 기업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화불단행이라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잘 나가니까 회장님들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오너 일가가 그냥 뭐랄까 긴장끈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3년에 대리점 강매 사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남양유업 같은 회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대리점은 울트라 을인데 재벌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남양유업이 확 꺾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황하나 사건 딱 터지니까 저 집은 손녀가 저러네. 그러면서 남양유업이 일반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매출이 1조를 돌파했던 회사가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20년에 매출이 얼마가 됐었냐면 9,536억이에요. 매출 9,500억이면 뭐 대단하네. 우유 팔아서 9,500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양유업이 주가가요 100만 원까지 갔던 회사예요. 95만 원 막 그렇게 갔던 회사예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항상 1조가 넘던 그런 회사였는데 매출이 2020년에 거꾸로 가가지고 1조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더니 2023년에는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2023년에는 매출이
7,623억까지 딱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요. 남양 유업은 계속적으로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남양 유업의 홍씨 일가가 그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다가 넘겼느냐? 한앤컴퍼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펀드 회사 이런 그 M&A 전문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거든요. 2024년에 한앤컴에서 이 남양유업을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대요. 2023년에 매출이 7,600억이었는데 작년 2025년에 9,100억으로 흑자 전환하고 그 매출이 9,100억으로 7,600억에서 2년 만에 9,100억이면은 1년에 10% 넘게 확 늘어났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2024년까지 적자였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52억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그 흑자가 돼가지고 거의 뭐 한 6년 만에 흑자가 됐다. 왜 흑자가 됐느냐? 오너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다음에 주가도 계속 우상향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그 이라크 전쟁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 전쟁 사태로 지금은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남양유업하고 황하나하고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언제부터? 2024년부터. 왜냐하면 홍씨 집안에서 그냥 회사를 말아먹고 결국에는 한앤컴퍼니한테 그 회사가 인수를 당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렬은 어떻게 될까요? 박광렬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국으로 들어왔네? 그럼 한국에서 재판 받겠네? 그러면 한국에서 지난번에 사람들 쏴 죽인 것까지 해가지고 징역, 무기징역 받겠네? 그러면 의왕교도소 같은 데에서 그런 데에서 이제 평생을 썩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박광렬이 그 한국에 송환된 거는 어떤 송환이냐면 임시인도예요. 임시인도. 그 말은 뭐냐면은 박광렬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경찰 이런 데에서 한국의 경찰에서 수사하고 한국의 검찰에서 기소하고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면 박광렬은 어떻게 된다? 재판이 끝나면 의왕교도소로 가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의왕이든지 아니면 청송이든지 어디든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썩어야 되나? 썩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면 박광렬은 어떻게 되느냐? 필리핀으로 갑니다. 왜 필리핀으로 가느냐? 필리핀 당국이 박광렬을 풀어준 거는 뭐 때문이다? 어떤 근거다? 임시인도다. 임시인도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그 나라에서 본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자녀 형기를 채우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풀려나면 그 사람을 한국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한국 법원이 때린 그 형을 갖다가 살라고 한다. 이게 임시인도 형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광렬이 필리핀 대법원에서 얼마 받았다고요? 6년 받았다고요? 아니 60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단기가 52년, 장기가 6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검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검거돼서 탈옥한 거 한 1년 반 쳐도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6년, 한 7년, 8년? 이 정도 했네. 그럼 미니멈 앞으로 45년은 더 살아야 돼요. 박광렬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78년생이니까 내일 모레면 50살이야. 좋아. 그러면 45년에서 뒷자리 떼. 40년만 치고 그 다음에 48에서 2년을 더해. 그럼 50살이라고 치고. 필리핀에서 형기를 다 마치면 박광렬은 90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대법원까지 재판 다 마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1년? 미니멈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광렬은 1년쯤 뒤가 되면은 다시 신문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박광렬 필리핀으로 돌아가다. 그러면은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필리핀 교도소는요
방문할 수도 있대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관광 그 필리핀 교도소로 관광 갈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필리핀 교도소 가가지고 박광열 씨 그러면서 저 옛날에 정법전 TV에서 그 박광열 씨 다뤘는데 혹시 보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대통령이 박광열을 한국으로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한국법의 심판을 받게 하게 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마약이 그 퍼지지 않게끔 뿌리 뽑는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뭔지 이렇게 찜찜한 게 버닝썬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경찰총장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찰총장으로 일컬어졌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총경이던데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때 경찰 인사를 막 쥐고 흔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광열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이루면 안 되겠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